우쿠마누 순사. 이케미야기 세키호. 1893년 오키나와 나하에서 태어나 1951년 타계했다. 가인 및 소설가로 활동했으며 와세다 대학 영문학과에서 수학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현립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며 소설이나 번역을 오키나와 신문에 발표했다. 방랑벽이 있어서 현재 각지를 전전한 후에 다시 도쿄로 갔다. 이케미야기는 번기의 순사의 죽음, 귀로 등의 작품을 쓰다 1922년에 잡지 카이호에 우쿠마누 순사를 투고해 입선되면서 일본 중앙문단에도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오키나와 문학자들이 일본 중앙문단의 현상 공모에 투고를 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다. 작품 요약. 이 소설은 3인칭 시점으로 우쿠마누가 순사가 된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작품의 배경은 유쿠 나하시 시외에 있는 대지라는 특수부락으로 이들은 중국계 후손이다. 이 부락에 사는 사람들의 직업은 개구리를 잡아 팔거나 붕어를 잡아 팔거나 집신을 만들어 파는 대부분이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직업은 근대화 이후에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전근대 시기부터 지속해 오던 것으로서 이 마을이 근대 공업화 이후에도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음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이들이 사는 부락은 단순하며 공동체적이어서 부사태평하며 어떻게 보면 행복해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옛 전통과 풍습 그리고 공동체의 인정이 남아있는 이 마을에서 태어난 우쿠마누가 순사가 되자 상황은 일변한다. 마을 사람들은 우쿠마누가 순사가 되면 각종 혜택을 마을에 들여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가 순사가 되자 그런 기대는 보기 좋게 배신당한다. 우쿠마누는 마을의 혜택을 가져오기보다는 불결한 마을의 하수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고압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는 순사에게 걸리면 과태료를 물을 거다. 나도 순사다. 앞으로는 불황민이라도 해도 용서하지 않겠다. 고 선언함으로써 자신과 불황민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한다. 이로써 그는 일본 제국의 권위에 자신을 일치시키면서 불황민을 탄압하는 쪽으로 변해간다. 하지만 일본 본토에서 온 다른 순사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면서 마을에서도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온전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 그런 울분을 풀 길이 없는 그의 발길은 유곽으로 향해 간다. 그 유곽에서 그는 처음으로 카마루가라는 유년을 산다. 그 후 그는 그 유곽에 빈번히 드나들면서 월급의 4분의 1 정도를 카마루가에게 가져다 주는 등 그녀와 함께 살 길을 모색하게 된다. 그러던 중 그는 유곽 뒤 묘소에서 수상해 보이는 남자를 발견하고 그를 체포한다. 붙잡은 남자의 허리띠에 1엔 50전의 돈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절도범이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체포한 기마타루라는 남자가 카마루가의 친오빠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 우쿠마누는 참고인으로 카마루가를 경찰서로 소환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우쿠마누 순사가 덫에 걸린 야수와도 같은 공포와 분노에 사로잡히면서 이 소설은 막을 내린다. 인물 소개. 우쿠마누 샤쿠. 오키나와의 대지 부락 출신으로 일제 순사가 된 주인공입니다. 일본 본토 출신 동료들에게는 차별받고 고향 사람들에게는 배신자로 소외당하며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의 고독과 정체성 혼란을 겪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유곽을 찾으며 특히 카마루가에게 위안을 구합니다. 카마루가. 우쿠마누가 자주 찾아가는 대지 부락 출신의 유녀. 카마루가는 부락의 극심한 빈곤과 비참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우쿠마누의 정서적인 안식처가 되지만 동시에 그녀의 존재는 우쿠마누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고향의 어두운 현실을 상기시킵니다. 기마타루, 카마루가의 오빠로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다이토지마로 돈을 벌기 위해 나아에 왔다가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한다. 그러다 어느 술집에서 돈을 훔쳐 달아나 동생이 있는 유곽 뒤의 묘소에 있다가 우쿠마누 순사에게 붙잡힌다. 그는 우쿠마누에게 용서를 구하지만 결국 경찰서로 넘겨지고 만다. 류쿠 나하시의 시외에는 대지라는 특수 부락이 있다. 그곳 주민은 진화인의 자손으로 그들 대부분은 전체라 해도 좋을 정도로 궁핍하며 천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아타피스 구야가 논에 개구리를 잡으러 가서 그 껍질을 벗겨 시장에 가져다 판다. 개구리는 나하나 슈리 사람의 맛있는 부식품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그 외에도 타이유토우야, 사바크야, 보시크야 등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들은 이런 천한 직업에 종사하며 나하시에 사는 다른 마을 사람들로부터 돼지 사람이나 시친추라 불리며 경멸당했지만 그들의 일상생활은 단순하며 공동체적이어서 무사태평하다. 가주마루, 하크베리, 데이고, 복목 등의 아열대 식물이 우뚝 솟아 울창하게 우거진 그늘에 물이 지어있는 부락이 하나 있다. 집 주위에는 대나무나 산울타리가 둘러쳐져 있다. 그곳의 집들은 낮은 초가로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아침에 남자들이 작대기와 그물을 갖고 논밭으로 나가면 여자들은 서늘한 나무 아래에 대자리를 깔고 누긋하게 모여 앉아서 일종의 애조를 띤 류크의 소교를 부르면서 모자를 짜기 시작한다. 그러고는 집신을 만든다. 해질녘이 되어 남자들이 논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의 아내나 딸들은 밖에서 잡아온 개구리나 붕어를 팔러 시장으로 나간다. 그것을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바꿔서 술안주나 한옥들이 아와모리를 산 여자들은 반시뱀에게 몰리지 않기 위해 횃불을 켜고 집으로 돌아온다. 남자들은 기쁜 듯이 그들을 맞이해 넉넉하지 않은 저녁밥을 다 먹고 누워서 조용히 아와모리를 훌쩍훌쩍 마신다. 그런 생활을 반복하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이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개를 조직해서 불행한 일이 생기면 서로 돕는다. 남쪽 나라라서 겨울에도 견디기 힘들 정도의 날은 없다. 이렇게 그들은 단순하나 평화로이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 우쿠마누 샤쿠우가 순서라는 영직에 오른 일은 우쿠마누 일가의 명예만이 아니라 대지에 사는 전부락의 영광에 다름 아니었다. 진화인의 자손으로 이토록 궁핍하고 천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들로서는 나라의 관리가 된다는 것은 그저 기쁨이라 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이로운 일 그 자체였다. 그런 마을에서 우쿠마노 샤쿠우가 순사 자리에 지원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부락 사람들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마음으로부터 합격하기를 기원했다. 그의 아버지는 우쿠마누에게 일을 쉬고 공부를 하라고 권했다. 그의 어머니는 유타에게 부탁해서 여기저기에 우간주를 참배하고 샤쿠우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다. 샤쿠우가 마침내 시험을 보러 가기 전날 그의 어머니는 선조의 무덤에 그를 데려가서 오랜 기원을 올렸다. 이렇게 그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부락 사람들의 염원이 전해져 샤쿠우는 멋지게 시험에 합격했다. 그의 가족과 부락 사람들이 얼마나 득이양양했을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들은 반나절이나 일을 쉬고 샤쿠우가 순사가 된 것을 축하하는 연회를 열었다. 매일 게으름 피우지 말고 하수를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름낮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벌거벗고 다니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경찰이 벌을 내리는 일 중에 하나다. 순사에게 걸리면 과태료를 물을 거다. 나도 순사다. 앞으로는 불황민이라 해도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 관리는 공평이라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시한다. 따라서 그 사람이 내 친척이고 가족이고 가리지 않고 만약 나쁜 일을 했다면 봐주는 일은 없다. 이런 식의 말을 그것은 그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일이었지만 그는 몇 가지나 늘어놓고 엄하게 경고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런 의미의 말도 했다.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금지돼 있다. 음주를 삼가고 더욱 충실하게 일해서 돈을 저축해 지금보다도 더욱 고상한 직업을 구해야만 한다. 그가 점점 열기를 더해가며 소리를 높여 이런 말을 계속하는 것을
불황민들은 불쾌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그가 그들과 다른 입장에 서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제례가 끝나고 주연이 시작되고서도 누구 하나 그에게 잔을 권하는 이는 없었다. 때때로 그의 동료가 찾아오자 야쿠우는 곧잘 아와모리를 대접했다. 그의 집에 놀러오는 동료는 상당히 많았다. 그 중에서는 대낮부터 와서 아와모리를 마시고 야단법석을 피우는 자도 있다. 모두가 억세 보이는 젊은이로 말하는 방식도 난폭했다. 이 주변 사람처럼 자비센을 연주하거나 류쿠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찻종이나 접시를 두드리고 뭔지 모를 가고시마 지역의 노래를 부르거나 시를 읊거나 갑자기 일어나서 봉을 휘두르고 건물을 추는 자도 있었다. 온순한 야쿠우의 가족은 그런 난폭한 유의를 즐기는 손님들을 들인 후 그저 공포를 느낄 뿐 그들과 조금도 친숙해질 수 없었다. 그런 손님과 함께 떠들며 노는 야쿠우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불악 사람들은 순사에 대해서 오래도록 무의식적인 공포를 지녀왔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쿠우가 순사가 된 것을 기뻐했지만 그의 태도가 이전과 비교해 완전히 바뀐 것을 보고 불쾌해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의 집에 종종 외부인 순사가 드나드는 것을 거북하게 생각했다. 그 순사들은 비틀대며 돌아가면서 벌거숭이로 일하고 있는 불악 사람들에게 호통을 쳐댔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그들은 야쿠운의 집이 불악에 있다는 것 자체를 저주하게 됐다. 불악 사람들은 좀처럼 그의 집 근처에 다가가지 않았다. 그러한 주위의 분위기를 야쿠우도 조금씩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되자 그는 집에 있어도 계속 초조함을 느꼈다. 또한 도중에 우연히 마주친 불악 사람들의 눈빛에서 차가움을 느끼게 되자 자신의 마음속에도 저기가 싹트는 것을 느꼈다.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는 그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게다가 그는 이 불악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동료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일이 종종 있었다. 대지에 사는 사람. 그런 말이 종종 동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들을 때면 그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야쿠우는 이 불악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것에 염증이 났다. 그래서 그는 가족에게 이사 이야기를 꺼냈지만 가족은 응하지 않았다. 오래도록 살아와 익숙한 이 불악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가족에는 끔찍한 고통이었다. 그것은 감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개를 든다거나 하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불이익이었다. 그렇게 되자 야쿠우는 불악을 향해 느끼기 시작한 저기를 어디에도 풀어낼 길이 없었다. 그는 적막했다. 그렇다고 동료들에게서 진정한 우정을 찾아낼 수도 없었다. 그의 동료 대부분은 가고시마현이나 사가현, 미야자키현 출신으로 그와는 감정적인 면에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환경을 보더라도 매우 달랐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아와모리를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것은 가능했지만 속내를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경찰서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때때로 동료들에게 그들은 이국인이다 하고 마음속으로 중얼대는 일이 있었다. 그는 그들도 자신을 이방인 취급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고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그의 동료들이 집으로 찾아와 아와모리를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일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날 밤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에 야쿠우는 그 친구의 권유로 태어나 처음으로 쓰지라고 하는 이 도시에 유학에 갔다. 높은 돌담에 둘러싸인 2층 집이 쭉 이어져 있다. 그 안에서 자비센 소리, 북소리, 젊은 여자의 새된 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느 집에 지붕 없는 문을 지났을 때 그의 친구는 똑똑하고 문을 두드려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마침내 누가 오셨어요? 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문이 열렸다. 여자는 친구의 얼굴을 보더니 방긋 웃어 보였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우라자로 안내를 받았다. 그곳은 육첩방으로 바닥에는 진아의 시가 적힌 족자가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검은 칠을 한 검은고가 세워져 있었다. 한쪽 벽 앞에는 오칠을 한 장롱이 놓여 있고 노쇠로 만든 쇠장식이 새롭게 칠해 빛나고 있다. 그 옆에는 낮은 찬장이 이것도 새롭게 옷을 칠한 향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 반대편에는 6폭의 병풍이 세워져 있었는데 붉은 꽃이 흐드러지게 핀 데이고 가지에
하얀 앵무새가 멈춰서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날 밤 야쿠우는 처음으로 여자를 샀다. 그의 상대로 정해진 여자는 카마루과라고 하는 아직 아이들 옷에 덧대어 놓은 천도 떼지 못한 17 정도의 인형처럼 둥글고 너부대대한 얼굴을 한 기녀였다. 어딘가 어린아이같이 응석을 부리는 듯한 말버릇이 그의 마음을 끌었다. 하지만 주연을 끝내고 얼마 안 있어 그 기녀가 있는 오라자로 가게 됐을 때 술이 깨어 뭔지 모를 불안감이 싹 트는 것을 느꼈다. 그는 화로 끝에 판자에 기대어 여자가 푸른색 모기장을 치거나 기모노를 갈아입는 것을 안 보는 척을 하며 다 보고 있었다. 기모노를 갈아입을 때 여자의 봉긋하고 하얀 윤기가 있는 어깨선이 그의 시선에 닿았다. 낭창낭창한 긴 팔의 움직임이 그의 눈초리를 떨게 만들었다. 얇은 잠옷으로 갈아입은 여자는 모기장에 매다는 끈을 3번 정도 걷어올리고 그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는 조용히 질주전자의 물을 찻종에 따라 마셨다. 때때로 여자가 깊은 숨을 토해내는 것이 그의 귀에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파란색 모기장 안에서 여자 옆에서 자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가벼운 놀라움과 수치와는 반대로 횡격막 아래에서 치밀어 오르는 희열을 동시에 느꼈다. 하지만 여자가 눈을 뜬 후부터는 겸연쩍은 느낌을 더 많이 받았다. 여자는 문 앞까지 야쿠우를 배웅하더니 내일 다시 와야 해요. 꼭 와야 해요. 꼭.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와 사람의 왕래가 적은 골목길을 골라 집에 돌아왔다. 그날은 가족에게 얼굴을 마주치는 것도 겸연쩍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아무런 일도 아니라고 반복해 생각했지만 아무리 해도 자신이 나쁜 짓을 저지른 것만 같은 기분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다. 나으리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빕니다. 그렇게 말하며 남자는 머리를 바닥에 댔다. 부장은 그것을 보더니 의기양양하게 웃음소리를 냈다. 우쿠마노 순사 어떤가? 실로 자네가 주시한 그대로다. 말 그대로 현행범이지. 하하하. 하지만 우쿠마노 순사는 웃지 않았다. 숨이 막힐 것 같은 불안감이 덩어리처럼 그의 가슴에 치밀어 올랐다. 부장은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내 이름은 무엇이냐? 남자는 좀처럼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우쿠마노 순사는 극도의 긴장을 띤 표정으로 그 남자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러자 마음 탓인지 남자의 얼굴이 방금 전 헤어진 카마루과의 얼굴과 비슷한 것처럼 보였다. 부장의 질문을 받고 남자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기마 타르라 합지요. 우쿠마노 순사는 움찔했다. 남자는 이름을 말하고 나자 숨을 내쉬더니 자신의 나이와 여동생의 이름과 나이와 주소까지 말했다. 그러더니 그는 다시 용서해달라고 애원했다. 남자는 우쿠마노 순사가 예상한 그대로 카마루과의 오빠임이 틀림없었다. 그는 이 남자를 잡아들인 것을 후회했다.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 방금 전에 이 남자를 끌고 오면서 자랑스럽게 느꼈던 자신이 저주스러웠다. 그때 부장은 그를 향해 말했다. 이봐 우쿠마노 순사, 이자의 여동생을 참고인으로 신문할 필요가 있으니 자네가 누각에 가서 동행해와. 그것을 듣자 우쿠마노 순사는 전신의 피가 머리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잠시 동안 망연히 서서 부장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그의 눈에는 덫에 걸린 야수와도 같은 공포와 분노가 타올랐다.